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민주당이 설마 사진을 갖고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삼겹살에 소주를 마신다. 그나마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던 지귀현. 이제는 뭐라고 답할까요?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일단 지귀현은 분명하고 삼겹살을 룸사롱에서 먹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재판정에서 늘어놓았던 변명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지귀현은 자신이 왜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헌법 103조에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심을 묻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내란 수개를 풀어주고 온갖 특혜를 주는 판사 지귀현에게 너는 도대체 양심이 있냐? 국민은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귀현이 지 입으로 말했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다고요. 이제 거짓말로 드러났으니 지귀현은 당장 그 법복을 벗고 정의로운 사법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했다고 그러네요.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5월 20일 이제 선거가 딱 2주일 남았는데요.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재외국민 투표 오늘부터 시작하거든요. 이제 새봄나라 우리가 맞이할 날이 딱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탁동기라고도 하는데요. 좀 어려운 사자성어인데 아시는 분은 그래도 많이 아시죠. 줄탁동시에서 이 줄은 병아리가 원래 딱 3주 21일 어미닭이 이렇게 달걀을 품어서 부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21일째 되는 날 그 안에 있던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려고 부리로 안에서 껍질을 톡톡 쪼는 겁니다. 그걸 줄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 어미닭이 위에서 톡 쪼입니다. 그걸 탁이라고 합니다. 그게 동시에 일어나야 그 안에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자연의 섭리죠. 그 줄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병아리가 태어나는데 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냐 하면 새봄나라의 탄생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열망했습니까? 참 힘들었죠. 윤석열 저 미치광이를 만났을 때 용산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부터 우리가 저걸 어떻게 5년을 견디냐 힘들었는데 우리가 참 노력하고 힘들게 싸우고 그리고 윤석열이 저 미친 짓을 했을 때 국민들이 국회 앞에 달려가서 계엄을 해제시키고 그리고 또 체포 안 당하려고 그 안에서 버틸 때 안에 있는 놈 끄집어내고
그 뒤로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사법부까지 나서서 윤석열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 난리를 쳤는데 그렇게 해서 맞이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탁은 뭘까요? 여러분이 바로 그 투표용지에 딱 투표를 집어넣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줄탁 동시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이제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민주당 유세에서 의원들 춤추는 모습 봤는데 그래 저렇게 축제가 좀 이루어져야지 그래야 선거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보니까 강금실 전 장관, 서영교 의원 또 시각장애 국회의원이죠. 서미화 의원 그리고 그 뒤에 또 김상욱 의원까지 이렇게 같이 춤추는 모습 보면서 오죽하면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이 정청래 의원 보고 춤추고 같이 올라가서 또 빨간 점퍼 입고 그 또 춤을 추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립시다. 놀라운 투표율로 우리 민심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진애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혜연 민주연구원 본장님. 안녕하세요. 선대위 직책이 선대위는 정책본부 본부장입니다. 부본부장입니다. 선대위 정책본부의 부본부장. 정책본부 부본부장. 네. 김남국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선대위 정무부실장. 네, 정무부실장. 부시야. 그다음에 안산 저희 지역에서는 상임 고문입니다. 안산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상임 고문. 아 그래요? 네. 젊은 사람이 고문 이런 거 맡으면 되겠나요? 그러니까 고문을 당해야 되는데. 절대로 출마하지 말라는 하나만 더 뜻이에요. 얘기해도 돼요? 꼭 얘기하라 그래서. 예. 그리고 후보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데요. 어우, 예. 아유. 많은 분들이 또 뭐 원하시는 바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진애 의원님 아까 우리 춤추는 거 보면서 김진애 의원님도 춤추면 정말 잘 추실 거다 생각합니다. 그럼요. 잘 추시죠? 그럼요. 예. 언제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일단 선거에 나가야죠. 지난번에 정거리 100만 되면 보여주신다고 그랬나? 약속을 했죠. 그거는 이제 팔로만 하는 거. 하여튼 이제 선거가 빨리 돼서 이번에 압도적인 그런 승리를 좀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도 54% 이상은 나와야지요. 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속 말씀드리면 그분 부담스러울까 봐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농담입니다. 절대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쁜 일이죠. 자, 먼저 오늘 그 내용부터 다뤄보죠. 직위원, 야, 참 어제 가만히 입 닥치고 있었으면 나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법원에 사진을 줬다. 그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아마 사진을 안 줬나 봐요. 그러니까 사진 없구만. 그리고 이제 같이 간 놈들한테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야, 네가 했어? 뭐 어쨌어? 그랬는데 다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어제 법정에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원래 판사는요 그런 잔소리 하지 않는 겁니다.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른 잔소리를 안 하는 게 법관이에요. 근데 이제 아주 특이한 놈이에요. 어제 재판 시작하기 전에 좀 이야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면 뭐 공정한 재판에 문제가 있을까 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거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평소 삼겹살에 소맥만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소맥이라는 표현도 판사가 소맥이 뭔지 아시죠? 소주에다 맥주 섞어서 마시는 폭탄주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폭탄주를 좀 마시는가 봐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을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 안 되겠다. 도저히 좀 맞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그 전에 공개했던 사진은 그냥 직위원이 갔다는 룸사롱 사진이에요. 그 사진만 딱 공개했는데 뭐 제보 듣고 가서 그것만 했으니까 내 사진은 없겠지. 그랬는데 어제 1시 50분에 딱 공개를 한 겁니다. 그 사진도 한번 보시죠. 직위원이가 바로 그 룸사롱에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얼굴도 일단 좀 불쾌해 보이는데 민주당이 저 사진을 맨 처음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직위원이 거짓말하면 그래
그러면 봐라 하고 예비를 해뒀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저는 제보자의 신분을 좀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건 관계인이거나 뭐 또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 같으면 직위원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러면 입장도 난처해지고 그랬는데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오리발을 내미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 그 세 장 다 보여주세요. 일단 그 전에 민주당이 공개했던 그 룸사롱 내부와 직위원이 지금 사진을 찍은 그 룸사롱 내부가 완전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예요. 인테리어도 똑같고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음료까지 똑같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밖에는 홀이 좀 있고 안에는 룸사롱 내부가 있고 바로 이런 사진이거든요. 김남국 의원님, 그런데 네. 저는 궁금한 게 민주당이 사진을 다 공개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일부러 전략적으로 지난주에 공개를 하지 않은 게 맞고요. 네,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 사진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앞서 저희가 사진 보셨듯이 사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동석했던 사람에 의해서 제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는 동석한 사람, 제보자의 어떤 신원을 좀 보호해야겠다라는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가진 패를 다 보여줬을 때 직위원이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변명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민주당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어떤 내용과 제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일부러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어찌 나오나 이렇게 한번 지켜봤는데요. 법원의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반응은 할 말이 없다. 추상적인 그냥 의혹 제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입장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어제 직위원 판사 같은 경우에는 신상은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공적인 어떤 재판을 해야 되는 법대에 올라서 사적인 자기의 삼겹살과 소주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 자정 능력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 어제 이제 백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거든요. 사실 어제 기자들의 태도도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정도의 구체적인 의혹 제기를 했고 또 그냥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명백하게 직위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진을 그 현장에 있는 사진을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거기에 갔다고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각자 이렇게 부담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오히려 의혹 제기, 이 의혹을 진실을 규명하고 파헤쳐야 될 기자들이 마치 직위원 편에서 직위원 판사 편을 들면서 옹호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봤고요. 이 정도 공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기자들과 사법부가 더 엄정히 이 사안을 보고 진실되게 국민에게 사죄하는 게 저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진애 의원님, 네. 직위원회는 민주당이 사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제 재판정에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게 어저께 나왔을 때,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사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진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아마 이게 왜냐하면 쭉 이걸 자기도 이제 여러 가지 첩보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을 통해서 하긴 했는데 이거를 첩보한 사람이 자기랑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도 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걸 했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했기 때문에 어저께 그 얘기를 했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어저께 같이 아니 왜냐하면은요 저희가 저런 신상 발언을 하려면은 국회에서 신상 발언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거기 위원장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서는 국회의장의 허락을 받아야 신상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상 발언은 여기에 법대에서는 유일하게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재판관이 나와가지고 신상 발언을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런 신상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이게 자기는 못 박는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야말로 반나절 만에 이렇게 사진이 그리고 아마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또 하나 이 사람도 굉장히 괴짜인 것 같아서 사진이 바로 어저께 제가 조선일보에 그 기사를 보고 내가 기겁을 했는데 여자는 없지 않느냐.
여자는 동석한 게 아니냐, 아닌 거 아니냐. 누가 이 여자 얘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정도의 사진은 아닌 거라는 거를 은근히 알고서 한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접대받았다는 것을 문제를 삼는 거지요. 그리고 민주당이 맨 처음에 제기했던 의혹이 뭡니까? 지기현이 룸사롱에 갔다. 그것도 관계자하고 갔다.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 근데 그 술값이 몇백만 원이다. 그러면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지가 돈 안 내고 술 마시고 그랬으면. 근데 삼겹살에 소주만 마신다. 그것도 누가 안 사준다. 그렇게 얘기했던 놈이 딱 저렇게 있는 게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혜원 원장님, 일단은 룸사롱에서 삼겹살을 먹은 게 아니라고 하면 일단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룸살롱에서 향응을 접대받았다면 이것도 문제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내란 수계와 관련된 윤석열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장이 거짓말을 했다면 이것도 사실 법관으로서의 자격 상실로 봐야 되는데요. 김남국 의원이 너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오히려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감찰을 하든 조사를 하든 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법원이 불신을 받고 있잖아요. 그 불신을 조정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지기현 판사입니다. 구속 중이던 내란 수계를 말도 안 되는 시 날짜 어쩌고 하면서 풀어준 데다가 그 외에 대다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윤석열에 대한 재판에서는 마치 굽신굽신 특혜를 베풀어주는 이 논란이 겹쳐서 국민들의 불신이 지금 쌓아진 상태에서 이런 논란이 탁 터진 겁니다. 그럼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빨리 조사를 하고 이 재판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건데 오히려 처음에는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기회를 주다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원행정처윤리감사관실에서 뭐 곧 밝힌다고 하는데 정말 국민들 앞에 철저하게 밝혀서 거짓말을 했으면 한 대로 향을 받으면 향을 받은 것대로 철저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신상 발언한 것만 하더라도 그것도 징계받을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디서 법정에서 신성한 법단 위에서 그 재판관이 자기 신상 발언을 합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그것만 하더라도 징계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 제가 공무원 사회가 이 청탁금지법 얼마나 엄격한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뉴스도 나왔습니다. 경찰관이던가요? 민원 물어봤던 그 시민이 고맙다고 캔커피 하나 놓고 왔거든요. 그거 쫓아가서 도와줬다, 돌려줬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공무원 시절할 때 감사하는 분들이 감사 때문에 이제 정기 감사 때 오거든요. 커피를 이런 냉커피 한 잔 그것도 사무실에 있는 거 주러 갔더니 막 소리 버럭 지르면서 가져가라고 그 정도로 공무원분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한 나라의 법관이 그것도 내란 속의 윤석열 재판이란 중요한 이런 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이 계속 저렇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룸살롱 향응이라는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런 비위가 제기됐다. 이건 정말 법원행정처윤리감사관실이 빨리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요, 판사는 그런 그 룸사롱 같은 데를 가는 것 자체를 매우 꺼립니다. 가는 판사가 별로 없어요. 검사들하고 좀 다르죠. 그런데 사건 관계자하고 거기에 가서 몇백만 원짜리 술을 마셨다? 그거는 수사 대상입니다.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부적절하다 이런 차원하고는 다른 거죠. 김남국 의원님. 네. 공수처가 수사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을 보게 될까요? 일단 접대 사실 여부를 먼저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동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자리에 지기현 판사가 동석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 있는 술값을 누가 계산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보를 한 사람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법 판사와 직무 관련성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뭐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피고인이거나 아니면은 변호인이거나 아니면 법원 공무원이거나 이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될 건데요.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건지를 확인하게 될 텐데 여기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그냥 청탁금지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금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네. 뇌물 자체가 될 수 있고 또 사법부 전체의 어떤 신뢰를 아예 근간 자체를 신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어제 노정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백브리핑 내용을 보게 되면 저게 한 차례로 특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차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열린공감 TV에서 이야기를 한 걸 보면 동기생 사법연수원 동기생 다른 변호사도 그런 자리에 불려나가서 계산을 한 적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방송을 했거든요. 물론 이건 교차 검증이 돼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냥 저 사진 한 장면에 한 번의 어떤 접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런 자리가 다른 어떤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단순히 저 사진 한 장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좀 확대, 전면적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일단 본인이 부인했는데 그 집에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대법원에서 저자를 그냥 재판장을 앉히려고 한다면 그건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이제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기현이가 어떻게 했는지. 세상에 이 세상 천지에 어느 나라에서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개를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져 가지고 활보하게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뭐 법적으로 따져봐서 그럴만하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중범죄,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에는 어떻게 뭐 선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를 지금까지 쭉 내려왔던 날짜 계산에서 뭐 시간 이렇게 따져가지고 풀어준 놈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어느 누구도 허락하지 않았던 지하로 들어와서 입장하게 해주고 이런 온갖 특혜를 다 베풀어 준 거. 이건 누가 봐도 지기현이 정상적으로 재판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아, 그럼 저럼 이상한 놈이네. 뭔가 수상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도 뭐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 지기현을 그 자리에 앉힌 조이대는 또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날려버리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수상해요. 26일이 수상합니다. 20. 26일.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전국 법관 회의 열리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지기현이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자기가 뭐 소맥만 마신다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판사의 뒷조사를 하고 여기에다가 약간의 야당에 대한 시사점까지도 거기에 함의를 했잖아요.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거에 대해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대법원장밖에 없는데 이번에 전국 법관회의 할 때 26일 날 조이대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 지기현에 대한 얘기까지도 편을 들어달라. 지금 이게 사법 독립과 그다음에 법관의 뒷조사 일종의 이런 거를 정치권에서 하는 거 아니냐. 어저께 저는 그 사인을 주는 거라고 딱 봤습니다. 이게 뒷조사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뒷조사는 이제 보통은 이제 흥신소를 이렇게 쓰거나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의 사생활을 캐는 것을 뒷조사라고 하는데 뒷조사하고는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뭔가 용역을 붙이거나 아니면 제보를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의혹이 있고 또 특히나 내란과 관련되어서 말도 안 되는 71년 만에 내란수의 윤석열을 풀어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했기 때문에 거꾸로 제보자가 그런 잘못된 부당한 판결을 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에 제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뒷조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 완전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6일 날 법관회의에서 안건이 지금 현재는 두 가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이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죽이기 판결. 이게 사법부의 어떤 신뢰와 재판의 독립,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거꾸로 이게 사실 적반하장인데 민주당이 무슨 사법부를 때린다라고 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흔든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안건까지 추가를 했는데 저는 이건 황당하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런 어떤 지기현 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세 번째 안건을 추가해서 사법부 재판관들의 청렴 그리고 재판관들의 여러 가지 접대의 어떤 향응에 대한 어떤 부정부패 이런 것까지 올려서 스스로의 어떤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한, 자정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아까 제가
제보받은 곳이 열린공감TV라고 했다고 했는데 네. 열린공감TV가 아니라 뉴탄사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려고 말았어요. 근데 한 말씀 드린데 사찰 논란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당시에 전국 법관회가 열리네 만회하다가 안 열려서 법원 공무원 노조에서 오히려 비판을 했었죠. 법관을 사찰하는 것은 국기문란 범죄인데 어떻게 법관들이 가만히 있냐. 그렇죠. 그랬거든요. 네. 자,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남국 의원님 말씀에 너무 동의하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사법부의 신뢰를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바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법부를 폭도들이 가서 때려 부수고 막 이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법관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다시 서는 것이 오히려 더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이 사람은 내 식구니까 감싸다 이렇게 보실 건이 아니라 정말 청렴한 법관 그리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법관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이번에 열리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꼭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지기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거짓말하는 판사를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말들을 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당장 재판장 자리에서는 물론이고 그렇게 직무정지를 시켜야죠. 법복을 벗어야죠. 그리고 사법부의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검사나 판사들은요, 자기들은 무슨 죄를 저질러도 벌을 안 받는다고 착각하는데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벌을 받아야죠. 네. 그냥 사퇴시키면 안 됩니다. 그냥 문제가 있으면 아마 잦은 사퇴에 운운하는 얘기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사퇴하면 이건 정확하게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퇴 징계 없이 그냥 사퇴시켜 버리면요 또 큰일 나죠. 나가서 자기 변호사 활동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면 명백하게 수사를 통해서 범죄가 있으면 징계하고 처벌받게 한 다음에 변호사 활동도 못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앵커님 법복을 벗겨야 됩니다. 벗겨야죠. 예, 벗겨야죠. 맞습니다. 예, 저런 자는 법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특검을 한 10개 정도 설치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다 특검에 맡기고 그렇게 해서 잘 사는 나라 뭐 이렇게 만드는데 좀 새로운 대통령이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선거가 딱 2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처음에 선거전 시작하기 전에 빅텐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때 얘기했던 빅텐트는 이재명에 반대하는 사람 다 모여 그렇게 해서 만드는 빅텐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뭐 한덕수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지금 뭐 이준석도 단일화하고 이낙연도 합치고 막 이렇게 하면 빅텐트가 되겠지. 그러면은 이재명하고 해볼만 하지 않겠어? 이런 구상을 빅텐트라고 한 거죠. 지금 완전히 찢어진 텐트 됐는데 진짜 빅텐트가 세워지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처음 선대위 발족할 때부터 빅텐트가 세워지고 있었죠. 보수 인사들이 다 이렇게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그야말로 보수 쪽의 오랜 인사고 책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석연 법제처장이야말로 정말 보수 인사죠. MB 때 법제처장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함께 와서 선대위 꾸릴 때 야, 이제 민주당이 정말 커지는구나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가니까 또 막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했죠. 어제는 또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하나 들어왔어요. 개혁신당의 허은하 전 대표. 이재명 후보가 소개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그쪽에서 견디다 버티다 도저히 안 돼서 탈출한 분이 있길래 저희가 모셔왔어요. 허은하!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결국 가짜 보수, 가짜 개혁이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나오는데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두렵고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당시 당대표는 사실 제가 반대쪽에 있는 대표임에도 1년 동안 같은 태도와 배려 그리고 실행력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포용의 리더십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미력 하나마
우리 후보님과 그 같은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허은하, 허은하. 이 어려워.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가 함께 했는데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뺄셈의 정치가 아닌 덧셈의 정치. 제가 항상 여러분께 이번에는 슬기로운 덧셈으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은하 대표가 말하는 뺄셈과 덧셈은 바로 계속해서 뺄셈 정치라는 그 젊은 이준석을 겨냥한 말 아니었겠습니까? 개혁신당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표를 맡았던 사람도 민주당으로 오고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도 개혁신당 소속이었는데 이번에 또 민주당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겠지만 지난 금요일 날 원래 김용남 의원이 우리 금요일 패널이잖아요. 그때 이미 우리는 눈치를 채뜨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김용남 전 의원이 함께 해주시겠다 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지금 저 영상은 우리 방송에 나간 것을 정어리 서포터즈님께서 만들어서 보내주신 건데 이 세로로 이렇게 만든데 바로 지금 해서 화면 비율이 맞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되겠어요? 5분? 그럼 이따가 눈치 빠른 보여주시기로. 덩어리들. 그래야지 고래를 피하지. 창어도 피하고. 예. 허은하 대표는 사실 이준석이 이렇게 쫓아냈을 때 본인이 대선 출마하려고 했었죠. 나 그럼요. 네. 나.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거의 나온다는 얘기하고 저도 막 응원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역할을 저거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결국 잘 선택하셨어요. 벌써 아니 지금 이제 이 혹시 그 영상을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난 총선 때 그 왜 개혁신당하고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예.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있었더랬어요. 그때 있었는데 그때 다 같이 손들면서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 다 없어졌어. 딱 이준석 하나만 남았어. 너무 웃기더라고. 거기에 뭐 조웅천 또 또 금태섭 이낙연 뭐 주변에 다 있는데 다 없어졌어. 허구나 뭐 해가지고 다 없어졌어. 이준석이 덧셈 정도가 아니라 뺄셈 나누기 정치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뭐 그 얘기를 어저께 많이 하셨겠습니다만은 지난 토론회에서 이렇게 저도 눈치가 정어리들만큼이나 눈치가 빠른데 오히려 이준석은 지금 단일화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준석은 지금 국힘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단일화의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힘이라고 하는 이 든든한 뒷심이 없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에요. 지금 저렇게 엉망인 것도 지금은 아무도 저기 이준석 누구 킷으로 봐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유승민도 없고 박근혜도 없고 김종인도 없고 거기다가 명태균 같은 이런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국힘에 들어가려고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준비됐습니까? 이준석 정치를 정말 하이에나 정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하이에나를 표현한 안철수 의원이 또 이준석을 향해 썼던 말인데 요즘 그 말이 너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대선 후보라면은요. 그리고 본인이 한때 청년 정치인이라고 불렸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지를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근데 이준석이 하는 정치는 항상 비슷해요. 힘이 좀 세 보이는 사람 혹은 지금 권력자로 불리는 사람,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람을 그냥 물어뜯습니다.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물어뜯어요. 그래서 소위 언론 플레이, 저 사람과 내가 맞수인 것처럼 본인을 띄웁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이 하이에나 정치가 왜 위험하냐. 전형적인 뺄셈 정치입니다. 허은하 전 대표만 해도 사실은 본인과 같이 정치를 하겠다고 광야로 나온 인물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개혁신당에 있던 분들이 굉장히 실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리고 미래가 창창한 정치인들이 누가 앞으로 하이에나 정치를 하고 싶겠습니까? 전 허은하 전 대표의 말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분열이나 혐오를 마지 않고 통합과 책임을 말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싶다. 이 말에 아마 본인이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저는 한이 맺힌 정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준석 후보님, 지금이라도 한때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하이에나 정치는 좀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을까, 정말 진심에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 준비가 됐다고 그러는데 한번 보시죠. 오늘은 김영남 전 의원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영남 의원님도 빨리 입당해 주세요.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마음은 이쪽으로 와 계신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실제로는? 저 김문수 표현대로 하자면 본인이 선택할 문제니까. 아니, 근데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미 어제 언론 인터뷰에 또 밝혔지만 지금 이제 두 번째 표현이거든요. 깜짝 놀랄 만한 보수 인사가 입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말씀은 안 하시는데 여기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저의 한 표는 이재명 후보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 저렇게 영상을 편집해서 보내주신 정어리 서포터즈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홍사모도 네. 이재명 후보 지지한다고 했고 이번에는 또 박근혜 지지 모임도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정치인들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 그 정치인들을 함께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사실 함께 해준다라는 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특정 정치인들을 후원하고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치인이 가는 길, 그리고 그 정치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사실 동의하신 분들이 함께 하시는 건데요. 얼마나 큰 마음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접고 그래서 정치인에 대한 그 마음을 다른 후보에게, 그것도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지 선언하고 또 기자회견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홍사모 또 경기도에서는 국민의힘 대학생위원회에서 함께했던 친구들이 이게 국민의힘은 보수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엊그저께 며칠 전에, 이틀 전이었나요? 경기도당에서 또 입당식을 또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어떤 큰 빅 텐트가 쳐지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는 후보가 진정성 있게 통합과 책임의 길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앞서가고 있고 여유로운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진짜 통합의 길을 가겠다. 원칙 있는 승리를 하겠다. 압도적인 승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내란 세력, 내란 척결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 나서는 이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후보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중앙에서 지역에서 불러 모으듯이 저희도 선거가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주변에 있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 또 국민의힘 주저주저 하는 분들을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찍어달라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홍사모, 박사모를 보면서 세 가지가 깨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의 세 가지의 고질적인 문제가 색깔론, 지역주의, 진영 논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홍사모, 박사모, 특히 이제 박사모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핵심 가치가 안 보이거든요. 민주당 저쪽은 빨갱이야. 이라는 이제 프레임이 완전히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전 시장 지지했던 분들은 아무래도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지역에 대한 것, 지역 특유의 보수주의가 있었는데 이 지역주의도 이미 깨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진영 논리인데 오히려 이분들이 진짜 보수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다라는 거 보고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정치를 분열시켰던 이 세 가지 요인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를 기점으로 깨지고 있고 새로운 판이 구성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유심히 봤고 또 한국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사모, 박사모가 막 민주당 지지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홍준표도 이러다가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정말 진지하게 했나 봅니다. 홍준표 이 양반은 이렇게 보면 완전히 그
정말 늙은 영감 삐쳐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찾아와서 빌빌 짜고 뭐 울어대고 그러면 알았어 꼭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왜 그렇게 추해요? 그리고 좀 너무 어린애 같지 않아요? 이게 괜찮게 늙은 사람이 어린애 같이 하면 그거는 귀여운 면은 있죠. 근데 이건 귀엽지도 않아요. 파란 넥타이 찬 사진 올렸다가 빨간 넥타이 찬 사진으로 다시 바꾸고 그 사진 한번 준비됐나요? 이거 어제 오후 12시 8분에 이걸 딱 올렸어요. 파란 넥타이. 나 이제 민주당 갈 거야. 그랬나 보죠? 이래도 안 올래! 그래서 이제 하와이까지 날아오니까 오지 마! 그랬다가 오니까 그래 해가지고 4시 7분에 다시 빨간 넥타이 찼어요. 아이고 왜 그럴까요? 정말. 근데 왜 홍준표가 민주당으로 갈까 걱정했다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이 만나고 나서 이제 뭐 김문수 지지하기로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좋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국힘 특사단 홍준표 민주당과 손잡을 일 없다고 밝혀. 정말로 걱정했나 봐요. 민주당과 손잡을까라고. 와도 안 받아줄 건데. 제가 지난번에 막 그 한때 홍준표한테 이재명 후보가 뭐 우리 돌아오면 막걸리나 한잔 합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일각에서 홍준표 총리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홍준표 총리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투표 올렸다가 엄청 혼났어요. 우리 정원전님들한테. 혼나실 일이네. 네. 야 문제가 되는 걸 내야지 그래가지고 그때 혼나가지고 제가 지금도 좀 정신이 없어. 저도 아니 그거 장사하는 거 모르셨구나. 저는 그쪽에서 장사했군요. 하와이까지 가서. 언론 플레이 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하여튼 간에 홍준표 저러는 거 보니까 그 클라운이 생각이 나더라고. 어릿광대가 왜 이렇게 촥 병검하는 겁니까? 뭐야 도대체. 파랑 빨강 막 이래 가면서 막 정말 근데 근데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국힘에서 아니 당대표를 줄 거야? 당대표를 내놓으라고 그랬을까요? 당대표 준다고 그랬으면은 홍준표가 나 정계 은퇴 안 하고 저거 한다고 그랬을까요? 도대체 뭘 준다고 그랬을까? 나 정말. 당대표를 한동훈이 그냥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팀이 왜냐하면 저거 하면은 우리가 해가지고 이번에 간 사람들 보세요. 다 뭐 유상범인이 다 친윤 쪽이나 이런 쪽에서 저기 한 거니까 그쪽에서 밀어주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약간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이상하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일주일 내내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주 섞인 어떤 없어져야 될 정당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냈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어제까지도 파란 넥타이를 이렇게 찬 사진을 바꾸면서 이게 그냥 사진이 아니라 프로필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커버 사진을 이렇게 바꾸니까 당연히 민주당으로 오는 것 아니야라는 그런 시그널을 해석할 수밖에 없었는데 불과 또 몇 시간 만에 또 빨간 넥타이 사진을 올리면서 또 그러면서 또 그 특사단 뭐 하와이까지 온 특사단을 만나면서 민주당과 손잡을 일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을 보이니까 참 홍준표 답다라고 한편으로는 홍준표 답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또 민주당이 또 겸손하게 많은 분들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또 해야 되지 않나 화가 나지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진애 의원님 나오시면 제가 전라도 사투리가 생각이 많이 나는데 간나고 얘기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잖아요. 여러 번 상간나고 쫄간나고 뭐 많아요. 지금 홍준표 하는 걸 전라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늦자고 없는 짓들이라고. 늦자고도. 예. 제가 간나고 얘기를 안 그래도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 썼어요. 그랬더니 막 댓글이 달리니 늦자고는 아십니까? 저기 설명을 들으세요. 저는 제가 또 웃었다고 하면 또 조선일보가 또 난리할 수 있으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네. 저는 마지막까지 저희가 그래도 홍준표 후보를 포함해서 보수 인사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절박하고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뛰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늦자고는 싹수를 그렇죠. 뜻하는 거래요.
싹수가 없어. 싹수인데 원래 사투리는 또 표준말로 하면 그 맛이 좀 떨어지잖아요. 맛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전혜원 원장님은 강원도라서 늦자구라는 말을 잘 모르는데 뭐 좀 사람이 형편없을 때 꼭 싹수가 없다는 것보다도 하는 짓이 좀 늦자고 없을 때. 근데 저는 이제 사실 홍준표 전 시장의 행보를 굉장히 유심히 봤던 이유가 왜 갑자기 젊은 층이 준표형 막 이러고 홍카콜라 막 청년의 꿈 이런 거 하실까. 그래서 나름 일부분 보수의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요소가 있었겠다라고 하는데 최근 행보는 너무 실망스러운 거는 이게 본인만 생각하면서 정말 약간 삐진 것 같은 나를 대접해줘라 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좀 굉장히 좀 씁쓸했고 아마 준표형 했던 분들 입장에서도 뭐야 이런 말 좀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이 당대표였고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한때. 그래서 뭐 어느 당을 지지하시는지는 본인의 자유이시지만 최근의 행보는 좀 홍카콜라답지 않다,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가볍게 볼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가볍게 볼 일은 아닌 게 지금 홍준표 가기 전에 이준석 만났잖아. 이준석 만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도모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도모하는 그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요. 뭔가 이벤트를 하기 위한. 아니 그러니까 플러스 그러니까 네. 거기서 얘기하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덧셈을 하려고 방심할 수가 하는 없는 거 있어요. 게요. 지금 남아있는 변수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단일화. 하나는 이준석하고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홍준표 후보가 저렇게 토라졌다가 다시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가지고 통합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두 가지 정도인데요. 또 그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역할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고 또 역시나 김문수 후보와도 사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까지 좀 방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거는 삼각 텐트는 정확히 쳐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디를 근거로 합니까? 다 DK를 근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움직이고 있는 데가 그쪽이 표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준석한테도 뭐 하나 주고 그다음에 홍준표한테도 뭐 하나 줘가지고 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래도 여전히 저 심혜호가 제일 싫어요. 이거 지금 다 이런 거 작업하는 게 누굴 것 같으세요? 저번 전에도 박근혜 탄핵해가지고 그때 했던 것도 심혜호였잖아. 권성동이었잖아. 그 다음에 3년, 4년 전에 윤석열 데리고 와가지고 한 것도 권성동이었잖아. 지금 요번에도 나서가지고 이러고 하는 게 또 권성동이잖아. 정말 끔찍합니다. 홍준표 이야기 그만해야 되겠어요. 실시간 동접자가 네. 조금 떨어졌어요.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님, 백운기의 정어리 TV 실시간 25,000 되어가는데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아이고 어느 날 갑자기님께서 제가 드릴 말씀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님 정어리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생활의 지혜 하나 전혜원 원장님. 네. 콜라 김 빠진 건 어디다 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청소할 때. 화장실 변기에다가 닦을 때 거기에 쓰면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아이고. 홍준표 여기까지 하고 야, 홍준표가 확실히 매력 상품은 아니네. 매력 상품 안에 이제는 홍준표 얘기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징글징글한가 봐요. 그리고 앵간해야죠. 앵간히. 글쎄요. 예. 늦자고. 늦자고. 아, 지금 이제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후보의 안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후보 맨 처음에는 방검복, 이제 칼 막는 거, 이따가 이제 방탄복 했는데 우리가 그 전에 계속 이야기했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뭐 저격총도 들어왔다는 제보도 있고 방탄 유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제 처음으로 방탄 유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조금 마음은 놓이던데요. 아직도 불안하지만.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여기가 후보님 들어오시라고 지금 이걸 후보님 안쪽에 계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아주 두꺼운 방탄 유리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는 건데 저거를 요새 하는 곳마다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다녀야 설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들고 다녀야 수밖에 되는 거예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저거를 이제 상황실에서 공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저 방탄유리 자체 저런 용도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저걸 제작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를 찾아가지고 이제 어렵게 지금 공수한 거고요. 이제 많은 이제 우리 권리다운분들, 지지자분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우려스럽다, 걱정된다라고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어서 또 동선이라든가 또 방탄유리 안쪽에서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지금 기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이 약간 비하는 발언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저 현장에 있었어요. 후보는 오히려 더 유권자들한테 또 나와주신 분들한테 가까이 가고 싶어 했는데 오히려 지지자들이 빨리 들어가시라고 하고요. 저는 굉장히 마음 아팠던 현실이 뭐냐면 저 KTNG 마당 부근에 고층 건물이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주변에 높은 건물들 자꾸 위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참 이 정치 현실이 참 슬펐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가 지금 3kg에 달하는 저 방탄복을 입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이 어깨가 짓눌리는 상황에서 다녀야 되는 상황, 그리고 방탄유리를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정치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런 분열과 혐오를 증오시키는 분들은 좀 반성해야 되고, 참고로 이게 과연 이재명 후보만의 안전의 문제이겠습니까? 이런 정치가 확산되면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배현진 의원이 다칠 뻔했었잖아요. 크게 다쳤죠. 네, 머리를 네. 이렇게 네, 크게 가격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 다 같이 우리가 좀 이런 문화를 근절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이것마저 비난하는 건 저는 도를 넘었다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는 뭐 꼭 영화적 상상력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지금 내란 수계가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니까요. 주기현이가 여전히 나와가지고 소맥 마시고 다니고 있다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타이밍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해외 재외국민 선거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아니에요. 이게 사전 투표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시기거든요. 지금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그때 그거 입고 난 다음에 한동안 그리고 그거 하고 다녔어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거 치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야 돼요. 70대 남자가 흉기 가지고 국회의원회관 들어오다가 적발됐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현실이 답답하니까 저는 제발 좀 이런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저는 생각이 내란 들었습니다. 특검 끝날 때까지는 예. 절대로 나는 마음에 안심을 못해. 아니 뭐 그거 이제 대통령 되고 나면 정식 그럼. 경호처에서 이제 붙으니까 그땐 괜찮은데 지금 이제 불안한 거죠. 윤희 제이님 어제 용산 유세 현장 다녀왔는데 방탄 유리를 보니까 안심이 되면서도 어쩌다 이런 세상이 되었는지 참 씁쓸하더라고요. 좋은 나라 빨리 만듭시다 그러셨고요. 조수님 지금 의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어제보다는 더 안전하게 해놨어요. 그러셨군요. 의정부에서 어제 저렇게 이재명 후보 방탄 유리 이렇게 이제 보호하는 모습을 보고 아침에 어떤 분이 재미있는 연락을 해오셨어요. 형님, 그러니까 저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오늘 아침 YTN 뉴스에서 앵커가 이재명 후보 방탄 유리를 설명하면서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87년 대선 때 우리가 먼저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예. 김대중 대통령 그 수행실장을 했던 김경철 선생인데 대박. 87년 대선 때 어떤 식으로 김대중 후보를 보호했는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한번 그래요? 보실까요? 예. 와, 역사 예. 자료가 있군요. 이게 저게 뭐야? 보십시오. 저게 방탄 사람이 유리를 들고 있어요. 저 때도 정말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한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예. 김경철 선생인데 와. 수행실장. 저건 뭐냐면
돌이 날라와도 내가 맞겠다. 야, 네. 총이 날아와도 내가 맞고 죽겠다. 네. 이런 각오로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야. 그리고 막 저쪽에서 막 지금 맨 오른쪽에 김옥두 의원 보이죠? 네. 그쪽을 막 쳐다보는데 저거 이제 저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런 모습을 이렇게 딱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탄유리 원조입니다. 그러고요. 한 장 더 있어요. 이때도 저렇게 딱 가운데 앉고 후보가 이렇게 연설하는데 양쪽에서 네. 손을 이렇게 지금 저 화면 오른쪽에 들고 있는 것은 이제 방기섭 씨라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예. 그때 또 김대중 후보를 수행을 했던 분입니다. 아이고, 저렇게 세상에. 유리를 딱 들고 보호했던 귀한 사진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역사적 자료네요. 역사적 자료죠. 네. 김영철 선생 고맙습니다. 와, 정말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디 기차를 타고 여행 중이라서 저렇게 보내준 사진 하는데 참 저 사진 보니까 아 정말 그때는 뭐 전혀 몰랐네. 예 그때는요. 저렇게 막았어요. 아, 진짜 눈물 나요. 진짜 눈물 나요. 아, 세상에. 아 그때도 지금 생각하면은 마음에 애타는 마음은 말할 것도 없어. 예. 선사님 그러면서 정말 사람도 그랬거든요. 저 때는 더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막 공격하면서 막 몰아가면서 진짜 테러가 너무 많았을 때 시절이잖아요. 아니, 제가 아는 의원님 중에 실제 돌 맞은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추미애 의원님. 대구 경북 가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 유세하다가 실제로 돌 맞았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예, 예. 뭐 그런 상황이 다시 안 나오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노태우 때 왜 나왔다 이렇게 처음 나왔다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은요. 노태우가 일부러 유도를 했죠. 김진애 의원님 혹시 가서. 기억하실지 저는 그때 모르겠습니다. 광주 가서.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광주역 맞아요. 앞에 와서 이제 맞아요. 유세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막 시민들이 돌을 던졌는데 나중에 자작극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아, 그러니까 동정표 받으려고. 동종표가 아니고 대구 지역 TK를 완전 결집시킨 거죠. 결집시키려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노태우가 호남에서 돌팔 매질을 당했다. 맞아요. 야.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영남 쪽에서 우와 하면서 모여든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저는 그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정형근 의원이라고 안기부 기조실장 출신 국회의원이 있어요. 예, 예,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제가 그때 무슨 뭐 취재를 이렇게 갔는데 국회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우리 KBS 취재진이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 이 사람 지역 감정 조장하는 발언을 하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예. 당한 거지. 아, 그 지역 감정 조장 발언을 하면서 자기가 반사적인 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쪽 지역 표를 만드는. 아, 우리가 완전히 그 국정원 그 저 안기부 그때 당시 안기부죠. 예. 그런 정보 조작꾼들한테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요새는 그런 걸 좀 알지만 그때는 예. 그런 건 몰랐죠. 아, 순진하게 전 당한 거죠. 그거 잘하는 전문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네, 갈라치기하고 여론 갈라치기하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언론이 이렇게 하면 기사를 쓴다. 이렇게 자기가 노이즈를 만들면 언론이 달라붙어 가지고 막 시끄럽게 해준다라는 걸 잘하는 놈이 바로 이준석입니다. 근데 이준석 끝났어 네. 이제. 정영근 의원 이자는요. 제가 취재를 하러 방에 가잖아요.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나누는 대화보다 더 크게 라디오를 틀어놔요. 그러니까 맨날 도청만 하는 놈은 자기도 항상 도청 당한다고 당할까 봐. 생각하기 때문에 아. 라디오를 크게 틀어놔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게끔 해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분이 이제 대선이 다가오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가 봐요. 저한테 이제 호남에 계시는 분인데 전화해가지고 앵커님 이번에요. 호남 지역 분들은 사전 투표 좀 하지 마라고 얘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난번에요. 호남에서 사전 투표율이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그냥 마지막에 본 투표에서 영남이 결집하는 바람에 우리가 아깝게 0.7%로 지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전투표를 적게 해가지고 좀 느슨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걱정까지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그게 조금 작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절박한 것 같아요. 이미 다 작용하고 있더라고요. 예. 지난번에 야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냐. 근데 사전투표 저는 100% 했으면 좋겠어요. 뭐 본투표까지 갈 거 뭐 있어요. 지금도 아주 투표 마려워 죽겠는데. 사전 투표가 편의성이 높아가지고 사실은 투표율 높이려면 사전 투표율에 많이 참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재외국민 투표 시작되기 전에 보면 많은 재외국민들이 정어리 TV 보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세계 투표. 각국에서 보고 네, 계시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외국민 투표 꼭 해주시고 또 이재명 후보님한테 많은 그 재외국민들께서 동영상 보내주신 거 보니까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멀리 투표소가 있어서 힘드시다는 분들도 있는데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요 제니류 쓰시는 분 어느 나라에서 보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아마 제니류님 미국이 아니실까 싶은데 내 한 표가 자부심이 되어 이재명 대통령 세울 겁니다. 8시 대사관 오픈할 때 벅찬 마음으로 제일 먼저 투표하고 왔습니다. 이분은 대사관 그러니까 오늘부터 재외국민 투표인데 가장 먼저 하루가 시작되는 게 호주, 뉴질랜드 이쪽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쪽에 계신 분이 그야말로 거기에서 1번으로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제일 빠르게. 제일 먼저 투표하는 분이 되시겠죠? 야. 여기가 어디쯤인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아까 일본 분이신데 그 재외국민 투표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일본 성함이 이렇게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영희님이신데요. 일본 이름으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어리 방송이 끝나면 저도 재외 투표하러 갈 겁니다. 작은 한 표를 이재명 후보님께 드리려고요. 작은 한 표 아닙니다. 정말 큰 표지요. 이렇게 이제 재외 국민 투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제 이재명 후보가 총알이라고 그랬죠. 총알보다 강한. 네. 원래 투표는 종이 탄환이라고 합니다. 네. 예, 우리가 그 종이 투표는 탄환 써야죠. 짱돌이다. 짱돌이다. 투표는 탄환이다. 투표는 탄환이다. 김남국 의원님, 네. 투표는 땡땡이다. 순발력 테스트. 저쪽부터 하면 안 되나요? 저 짱돌이다 했잖아. 짱돌이다. 뭐라 해야 될까요? 아우 저렇게 순발력이 없어. 너무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이거. 야, 우리 또 이제 저는 이런 것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제 세계 각국에서 보내주십니다. 애터미 글로벌 비전 쓰시는 분 내일 20일부터 이곳 멕시코 대사관은 투표 가능합니다. 온 가족 데리고 갑니다. 이재명 가즈아 멕시코에서 보내주셨고요. 아 이번에 정말 정병님 재외국민 득표율이 미국 얼마나 텍사스입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문정현님 여기는 도쿄 갑니다. 내일 친구와 함께. 안 간다님 어떻게 아이들 안 간다를 쓰세요. 뉴질랜드 맞아요. 아 그러셨군요. 김종성님 세계 최초 첫 번째 투표자 뉴질랜드 교민 강세연님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뉴질랜드에서 많이 보내주시네. 뉴질랜드 클로이님 뉴질랜드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한 표 행사합니다. SE장님 저도 오늘 8시에 가려고 했는데 우리 남편이 금요일에 반차 내고 같이 가자고 해서 참고 있어요. 아, 반차. 어디신지 안 알려주셨고. 아까 제가 일본에서 보내주신 분. 앵크님 저는 일본 성은 미세. 이름은 한국 이름 그대로 영희. 미세 영희입니다.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미세 영희님. 일본은 남편 이름 성을 따라가나요? 따라가죠. 네. 그러면은 미세 영희님이시군요. 예, 이분 가끔 보내주시는데 제가 그 한자 일본말을 잘 몰라서 저는 근데 이번에 정말 재외국민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투표율은 잘 모르겠지만 득표율 90보다 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이명숙님도 뉴질랜드 일바다 생애 최초 투표하는 대학생이 밤새 기다렸다가 1등으로 했대요. 와. 제가 뉴질랜드가 맨 먼저 그 해가 뜨는 것인지를 어떻게 확실하게 기억하냐면 뉴 밀레니엄 2000년 시작할 때 네.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취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맨 먼저 시작되는 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시간 빠르네요. 그러게요. 25년 전이네요. 벌써 그러니까요. 25년. 글쎄 말이야. 21세기가 벌써 4반세기가 지났네. 그러니까요. 엘라니 정님 여기 미국 동부 지역입니다. 95세 어머님도
여기서 사전 아이고, 투표로 소중한 한 표 95세. 행사했습니다. 아, 95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베르사 이후의 장마. 나 이분 읽을 때마다 재밌어. 저도 기억해. 뉴욕에 유학가 있는 딸도 내일 유학생 친구들과 투표하러 간다고 연락 왔네요. 아, 그러셨군요. SE 장님, 아, 여기는 베트남이에요. 그러시군요. 브루스 웨인, 코리아니터. 오, 성함 좋으신데요. 오, 멕시코. 저도 투표하러 갑니다. 와프 내 두 딸내미 모두 이재명 투표합니다. 부에노스 디아스 코레아. 아, 뉴질랜드 클로이 아까 소개해드렸고, 예,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이제 재외 국민 투표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이네요. 시작이에요. 얼마나 기다렸던가 이 날을. 그 뉴질랜드 거지 한인 대학생이 18살 첫 투표하면서 아. 내란이 없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한편으로는 막 가슴이 찌릿찌릿하지 않습니까? 찌릿찌릿합니다. 이 18살 학생이 7시간을 투표장 앞에서 줄 서서 있다가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가 막 느껴지네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첫 표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줄탁 동시입니다. 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71만 9,615분이네요. 현재 우리 구독자 수가요. 72만. 100만의 줄탁 동시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표는 줄탁이다 이러면 되잖아. 참. 김남국 의원님, 네, 반성하세요. 반성하겠습니다. 투표는 횃불이 나겠습니다. 횃불. 네. 오. 어둠과 어둠을 밝히고 진실을 비춰주는 민중의 횃불이다. 예, 투표는 횃불이다 우리 이거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패널님들한테 한 번씩 해서 짤을 만들어야 되겠다. 전혜원 원장님, 네, 투표는 저는 투표는 정어리 군단이다라고 오. 하겠습니다. 내란 세력이 아무리 탱크를 몰고 헬기를 띄워도 정어리가 모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정어리 TV에서 마련한 특별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어리 통조림을 딸 수 있는 켄타게. 야, 그 잘 따야 돼요. 예. 오늘 2부는요. 첼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님 만나서 한번 또 얘기 나눠볼 텐데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사랑해 주시죠. 기대해 주십시오. 1부 함께 해주신 김진애 의원님, 전혜원 원장님, 김남국 의원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어리몰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지금 70만 이벤트 상품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세 번째 상품인 유황오리로 만든 오리로스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원래 뭐 오리고기 좋죠. 소고기는 잘 먹지 않는 게 좋고 돼지고기는 있으면 먹고 오리고기는 찾아서 먹어라 그랬는데 이 오리로스 유황오리라고 하는데 왜 유황오리인지 제가 설명드렸죠. 천연 유황을 먹여서 키운 오리를 유황오리라고 하는데요. 유황이 좋아요. 몸에 좋은 게 많아요. 관절 통증, 해독, 소염, 피부 이런 거 좋은데 독성 물질이 있어서 바로 사람이 먹기에는 좀 위험하지만 오리가 해독력이 강해서 유황을 먹으면 안 좋은 성분은 다 해독하고 좋은 성분만 섭취를 한대요. 그래서 유황오리를 먹으면 좋은 오리고기도 먹고 유황에 들어있는 성분도 섭취하고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이런 유황을 먹여서 키운 유황오리를 150g 한 팩, 이걸 또 3 플러스 3, 6팩을 2만 원도 안 되는 19,700원에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전에 소개해드렸던 뉴 언양 불고기 그리고 또 순살 장어탕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오리로스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번 70만 이벤트 이번 주까지만 진행합니다.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이 고급 보조 배터리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많이들 구매하셔가지고 사은품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어리몰 광고 듣고 첼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재외국민투표 시작해서 세계 각국의 우리 정어리 TV 애청자님들 투표하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JIS님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습니다. 7시간 걸려 기차로 가서 1박 하고 투표하고 옵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저는 60대인데 더 고마운 것은 이곳의 젊은 세대 불편해서 안 갈 것 같았는데 꼭 가서 투표하겠다는 말에 감동했습니다. 이번에 꼭 새 조국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러셨는데 그렇죠. 외국에서 우리나라 보고 계시는 분들 참 마음이 얼마나 더 강절하시겠습니까? JIS님 우즈베키스탄에 사시는데 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철스트라다무스의 시대예언 이병철 변호사님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부터 이제 재외국민투표가 시작이 됐으니까 네.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투표 선거가 이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오셨는데 먼저 그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기현 판사이자가 룸사롱에서 술을 마셨다. 그랬을 때 맨 처음에 놀랬다가 대법원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봤는데 어제 아침에 갑자기 지기현이가 큰소리 빵 쳤잖아요. 나는 삼겹살에 소주만 마시다. 그것도 사준 놈 없다. 뭐 이랬는데 어제 오후에 민주당이 딱 사진을 깠어요. 네. 지기현 맞던데요? 맞죠. 그 장소는 맞죠. 예. 근데 지기현이 왜 아침에 보통 판사들이 신상 발언이나 이런 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죠. 근데 왜 아침에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도 그 중요한 윤석열이 재판. 그러니까요. 예.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뭐 네. 그 간 거를 기억 못할 리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 간 게 이렇게 반팔 입고 있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작년 사진이. 8월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글쎄요. 뭐 제 생각은 그거를 또 민주당이 사진을 공개할 거다라는 정도는 예측할 텐데 그런데 워딩을 정확히 이렇게 보면 내가 접대받은 적이 없다 이런 취지예요. 가게는 갔는데 접대는 아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다른 게 지금 민주당이 사진을 공개한 뒤로 지기현 입장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런데 사진을 공개하기 전에 지기현 입장은 간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삼겹살에 소주만 마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나마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을 했을 때는 이때 안 갔다는 거 전제지 않습니까? 대법원 파기환송도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사진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제 생각에는 그 같이 찍은 분들 분명히 그 아주 친한 법대 동기거나 연손 동기거나 아주 친한 변호사예요. 왼쪽에 있는 분은 모자이크 처리돼 있는데 좀 양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중간은 똑같은 그냥 반팔 티던데 뭐 아주 굉장히 친한 동기 변호사나 또 고등학교 친구일 수도 있고 뭐 그냥 편하게 이제 뭐 만나서 술 마시고 뭐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 그거를 자기는 의도적으로 이제 그거는 접대도 아니고 그냥 친구끼리다라는 거를 일단 빼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당일날 법정에서 먼저 성공을 날렸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판사도 물론 판사 나름이겠지만 검사들하고 달리 판사들은 대체로 막 이렇게 거하게 술 마시고 별로 그런 데 안 가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안 가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사들은 룸살롱 이런 데 중독된 놈들 많아요. 예. 예. 저도 뭐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 가까운 분들. 예. 판사들은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약간 중독이거든요. 그것도 접대받고. 예. 또 술을 먹으면 꼭 그런 데 가야 되는 게 또 중독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집은 제가 뭐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업태를. 그런데 그 공개한 사진 보면 어제 민주당에서 공개한 사진 보면 여성 접객원 비탄 분이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사진도 공개됐거든요. 예. 그거는 보통 이번에 의심을 많이 하는 완전히 질펀하게 노는 템프로 그런 여성 그거는 아니었어요. 제가 보면 옷차림이
옷차림이 템포로 이런 데는 완전히 미니스커트에 완전히 드러나는 이런 선수복을 입어야 되는데 선수복. 여기는 그리고 나이도 한 30대 정도로 보이던데 예. 그 카페에 그냥 앉아서 뭐 그런 그 장면으로 보이는데 또 그런 조용하고 그냥 뭐 여성 접객원이 좀 와서 술 따라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판사들은 많습니다. 판사도 뭐 사람이니까 술 먹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는 데를- 지가 지 돈 내고 먹으면 뭐라고 그런 데 하겠습니까? 가서 이제 접대를 하는 거죠. 예. 예. 그런 데는 술값도 엄청 비쌀 거 아닙니까? 양주 값이니까 예. 비싸죠. 그럼 몇백만 원씩 되는 술을 지가 지 돈 내고 마시겠습니까? 절대로 지 돈 내고는 안 마시지. 100%죠? 그거는 100%죠. 예. 저도 뭐 동기 판사들 술 많이 사줬지만 옛날에는 예. 저는 뭐 접대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친한 후배고 니 고생한다. 뭐 그런 차원에서 사준 적도 많은데 보통 이제 그런 카페 그런 양주노 파는 그런데 형님 제가 내겠습니다 또는 n분의 1 합시다 하는 놈들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요? 네. 그전에는 그랬어도 이제는 청탁금지법이 있으니까 더 조심은 하죠. 예, 더 조심은 하는데 그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말 사람 나름인 게요. 현직 검사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같이 이제 골프를 치러 갔는데 극구 내 건 내가 내겠다. 아, 그럼 있죠. 아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분들 많아요. 예. 예. 검사들도. 그런데 예. 이 법조기가 썩은 게 제가 이제 행정고시도 했기 때문에 또 제가 행정고시 동지회 회장이고 하니까 우리 행시 동기들 다 이제 지금은 이제 장차관급 1급 실장급들이거든요. 그렇겠죠. 지금 다 지금 요직에 있는 예. 사람들이. 근데 그 친구들 뭐 이렇게 자주 모임도 있고 제가 또 회장이니까 또 내가 살게 이런 경우도 자주 있어요. 근데 절대로 n분의 1 하자고. 예. 그거는 막 그럼 몸에 배어 있는 그러니까 거죠. 행정부는 굉장히 이런 게 좀 몸에 배어 있어요. 예. 법 쪽에는 지금도 완전히 개판입니다. 이번에 정말 새 정부 들어서면 이 사법 카르텔 참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조금 부정적으로 보셨잖아요. 어려울 거다. 개혁이. 예. 그렇지만 반드시 추석 전에 해야 됩니다. 추석 전에. 추석이 10월 첫째 주부터 연휴던데. 예. 그러니까 6, 7, 8, 9 넉 달 동안 검찰개혁 법안 다 통과시키고 검찰청을 없애버려야죠. 그래서 이제 중수청, 수사권과 공소청,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거는 이제 법안 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신속하게 이제 통과시켜서 바로 또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로 공포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그거는 한 달이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7, 8, 9 한 석 달 동안 국민들한테 느낌이 오도록 그래서 추석 밥상머리에 와 정부가 대통령 바뀌니까 완전히 달라졌다 세상이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이제 법원 개혁 법안도 뭐 대법관문을 늘리든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양성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 뭐 법원 개혁 법안들도 빨리 해서 국민들의 느낌이 와야 됩니다. 예. 대법원이 사건이 너무 많다는 것도 이번에 알잖아요. 그럼 대법관을 늘려야지. 예. 그래서 국민들이 대법원에 이제 상고했더니 거의 70%는 심리도 안 하고 그냥 기각시키더라. 이게 많이 없어졌다. 꼼꼼히 심리를 해주더라. 이제 그런 거. 그리고 하여간 법정 가니까 법원이 또 너무 바뀌었다 분위기가 판사님들도 검사들도 뭐 식은방을 떨다가 완전히 바뀌었다. 경찰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예. 경찰이 이제 거의 수사권을 한 90% 가져갔거든요. 근데 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건 어쩔 수 없죠.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기존에 그 경찰들이 수사권을 많이 갖고 오기 전에 경찰들의 수사하던 또 그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하고 지금은 훨씬 더 서비스가 좋아요. 네. 자기들이 경찰의 권한이 많아진 만큼 건방진 게 아니라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예. 그래서 수사권 조정은 상당히 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으니까 검찰 개혁, 법원 개혁을 추석 전에 느끼도록 해줘야 됩니다. 검찰청은 해체가 답이다.
그거는 100%. 100%. 예. 그러니까 기존의 검사라는 직업을 없애버려야 돼요. 검사를. 예. 그러면 헌법을 안 그거는 바꾸고도 이제 됩니까? 헌법을 이제 나중에 또 개헌할 때 예. 이제 최종적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거는 검사가 영장 청구권이 예. 있다라는 거죠. 예. 검사만 수사해야 된다 이런 건 헌법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검사가 수사권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헌법에 없기 때문에 수사권 뺏는 거는 아무 문제가 수사하고 없는 기소 거죠. 분리해가지고 그래 네가 계속 영장 청구하고 기소해. 그렇죠. 기소 독점권 줄게. 그렇죠. 근데 수사는 하지 마. 그렇죠. 그런 의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할 수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은 공소청에 기소하고 하는 사람 이름은 네 검사라 불러줄게. 기소검사. 네. 예, 그렇게 돼야지요. 자, 직위원 이제 공수처가 수사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이병철 변호사님 오시면 그걸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원래 또 경제 경영 또 이쪽 전문가 아니십니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재명의 호텔 경제론 토론회에도 등장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낯선 경제 용어긴 한데 뭔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엊그저께 예. 그 토론회 때 그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이제 얘기를 엄청 했거든요. 예. 이제 그 모든 얘기가 전부 다 경제학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헛소리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 예. 예. 뭘 알고 떠들어라. 예, 그리고 헛똑똑이지. 예. 그 하버드 나왔다는데 제가 이제 이준석 후보를 그 3년 전에 가처분 재판도 제가 이기게 해주고 해서 예, 잘 알거든요. 그때 대화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물어봤어요. 그 하버드에서 그 이제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는데 뭐 경제학을 뭐 부전공이든 뭐 뭐든 뭐 융합 전공이든 뭘 했다는데 그 경제학을 뭘 배웠냐, 몇 과목이나 들었냐.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몇 과목 들었습니다. 네. 그 과목 이름을 말해봐라. 이제 뭐 뻔한 거 기초적인 거. 그래서 제가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정치에서는 안 된다. 정치인은 경제학 공부가 기본이다. 왜 정치의 목표가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니까. 근데 자네 그 내가 보기에 그때 이제 이 대표라 그랬죠. 예. 이 대표는 내가 보니까 너무 말이 앞서고 그리고 뻥치는 거, 말장난 이런 거 그만해야 된다. 당신도 몇 년 후면 나이 40 아니냐. 그때 37이었죠. 예. 그리고 좀 차분하게 이제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다지고. 그래서 내가 물어볼게. 이 대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경제 문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그리고 그 당신의 해결책은 좀 아이디어가 뭐냐? 그게 있어야 정치인 아니냐? 그리고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해. 지금도 똑같이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장난 가지고 또 어떻게 국민을 속여보려 하는, 저는 그 친구를 정치적 사기꾼이라 보거든요. 이준석은 완전한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이제 언론이 그게 이 친구가 말하는 게 사기다는 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이렇게 하지를 못하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 지난 1월달, 2월달에 그 CBS 뉴스 쇼, 그 김현정 씨하고 이준석이를 같이 방송을 조작했다 해서 제가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도 했죠. 언론이 오히려 이준석이의 정치적 사기를 옆에서 부추기고 같은 공범 노릇을 하는 언론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예. 엊그저께도 이준석이가 한 모든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은 전부 다, 그러니까 첫째 무식하고 둘째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오늘 간단하게 제가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호텔 경제는 이런 거는 정확하게 케인즈 이론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론이라는 거는 좀 극단적인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이해가 쉬우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당신 그런 게 뭐 비현실적인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속이는 거죠. 자, 호텔 경제론,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론이 뭐냐면은 이런 게 지금처럼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어느 호텔이다. 그런데 직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다. 이제 혈관이 막혔다. 그럴 때 마침 큰 예약자가 호텔에 왕창 예약을 했다. 그래서 예약금이 한 1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당장 그 돈으로 직원 인건비 주고 숨통이 트이잖아요. 그럼 이 직원들은 또 애들하고 외식도 하고 이렇게 경제가 돈다, 돈이 흐른다. 이게 승수효과란 말이에요. 이러면 계속 연결 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준석이가 공격한 게 뭐냐면은 첫째, 그렇게 했는데 그 호텔 예약하신 분이 예약을 취소했어요. 1억 원은 다시 돌려받았어. 그러면 사기 아니냐? 그게 뭔 사기야? 그렇더라도 그 호텔은 숨통을 트이는 신용이 경색된 게 풀리는 효과를 누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돈이 돌잖아요. 그리고 돌면서 새로운 소득이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 돈을 다시 돌려줬다 하더라도 호텔은 그때 산 거예요. 그렇잖아요. 호텔도 살고 주변도 살고. 예, 예. 예. 똑같은 돈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정부가 한 10조를 추경으로 푼다 하면 10조가 돌면서 승수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 한계 소비 성향, 그 돈을 푼다 해서 전부 다 100% 돈을 쓰냐? 또 그거를 공격하더라고, 이준석이가. 그 호텔 경제론을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원전이 있죠. 아니 뭐 그거는 특별한 그건 없어요. 예. 예. 그 이제 호텔을 예시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제 그 홍보하는 만화도 만들고 막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만화 내용이 뭐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이다. 100% 그 돈을 다 쓴다는 가정이 그게 있을 수 있냐? 그것도 있었어요, 현실에. 우리나라 1980년 5.18 민주항쟁 터지고 그때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그때 한계 소비 성향이 100%가 넘었어요, 그때는. 경제가 너무나 소득이 떨어지고 하면 소득보다도 소비 지출이 더 많아지는 현상도 생겨요. 근데 그거는 좀 예외적인 거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승수효과가 생기고 그 돈을 다시 걷어간다 하더라도 소득 증대 효과는 생긴다 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그 요지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 맞기도 못 알아듣고 그래갖고 뺏어가면 그게 무슨 효과가 생기냐. 그거는 이 기본적으로 승수효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부가 10조를 세금을 10조를 걷어서 10조를 재정 지출을 하면 그 똔똔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죠. 그게 이준석의 얘기예요. 그 바보예요. 10조의 세금을 걷으면 국민도 호주머니에 10조가 이제 없어지죠. 그 10조를 재정 지출해서 돌리면 지금 한계 소비 성향이 대충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2.5배의 소득 증대 효과가 생깁니다. 정확하게 계산이 나와요. 네.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지금 서로 살아야 되니까 한 70%로 10%만 소비를 더 하시면 승수효과가 2.5배에서 3.3배로 뜁니다. 그 계산 공식이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럴 때는 케인즈가 그래 한 말은 대공황기 이럴 때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할 때에는 서로 살기 위해서 개인은 저축하고 아끼는 게 바람직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소비를 하는 게 서로 다 좋은 거다. 예. 이게 이게 이제 전략의 역설이죠. 전략의 역설. 이 구성의 오류를 하는데 한 개인과 국가 전체는 다른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제 신정부가 들었으면 뭔가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그래서 신속하게 개혁 법안들을 느끼게 해주고 하면 국민들이 장래에 대한 어떤 희망 때문에 좀 10% 정도 더 쓴다. 이러면은 경제가 확 돕니다. 예. 이제 그게 승수효과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또 이런 말 하더라고. 그 이재명 후보가 말한 거는 엉터리고 괴짜 경제학이다. 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괴짜 경제학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한국에도 번역이 많이 예. 돼 있고 뭐 포탈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시카고 학파 교수인데 굉장히 유명한 그 미국 경제학자입니다. 예. 스티븐 레빗이라고 아직 노벨 경제학상은 못 받았지만 그 전 단계까지 간 그 교수님이 쓴 괴짜 경제학이라는 엄청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때 괴짜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케인즈나 밀턴 프리드만이나 이런 위대한 천재들이잖아요.
그 천재들의 그 괴짜 아이디어 그거를 모았대. 괴짜 경제학은 천재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네요. 좋은 얘기. 그래서 제가 유준석이가 이재명 후보가 천재적이다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 보니까 너 바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네가 바보야. 예. 진짜 아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죠. 제대로 알면. 예. 그러니까 얘가 이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하는 용어는 어디 그러니까 대충 어디서 들은 거예요. 예. 뭐 하버드 가서 몇 과목 들었다 하니까 그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내용은 정 거꾸로 그 용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준석 후보는 약간 헛똑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정치적인 사기꾼이라고까지 그렇습니다.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이준석 후보를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이제 이준석 후보를 알게 된 건 그 3년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5월 10일 날 그리고 한 2달 후에 바로 내쫓기가 시작됐거든요. 그때 그 유명한 윤석열 씨가 권성동 당시 그때도 원내대표였어요. 예. 한테 휴대폰 체리 따봉. 거기에 이제 당대표 쫓아내니까 예. 당이 잘 돌아가네. 그때부터 이제 가처분 재판을 저한테 의뢰해서 이겼죠, 처음에. 예. 정당 민주화가 중요하다. 정당 내의 과도적 지배 체제, 그 정당 내의 독재를 허용하지 않겠다 하는 게 그때 법원의 판결이었거든요. 이제 그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사태가 끝나고 그게 그 당시에 석 달 동안 대한민국 최대 정치 뉴스였죠. 끝나고 이제 그때 이제 식사도 하고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 대표는 정치하려면 경제학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40이 되기 전까지. 전에 40 되면 대통령 나오려고 할 거 아니냐. 3년 동안 공부 좀 해라. 하니까 경제는요, 제가 보기에, 뭐, 공부, 그걸 안 해도 되고, 그때그때 일이 터지면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길래 제가 한심한 놈아 그랬어요. 지금 하는 짓이 그런 한심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말장난하면 된다고 하는 거야.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인성이 잘못됐어요. 네, 그 부모님들이 원망스러워. 어떻게 애를 이렇게 키웠는지. 그래서 그때 그때 이제 무료 봉사로 도와준 변호사님들이 거의 동갑내기들이었거든요. 신인규 변호사. 네, 또 다른 한두 명이 좀 무료로 도와줬어요. 또 정치에 관심도 있고. 동갑인데 이 친구들한테는 말을 까버려. 그래서 쟤는 너무 기본이 안 돼 있네. 아니, 당연히 존댓말을 써야죠. 그래서 제가, 얘는 문제다. 그랬는데, 우리 법무법인하고 당연히 사건이임 계약서를 썼고 이제 가처분 이기면 뭐 성공보수는 어떻게 한다 다 썼죠. 근데 가처분이 1차, 2차 이렇게 한 2-3번 했기 때문에 그 별도로 다 계약이 있고 별도로 다 착수금도 받고 성공보수도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2차는 패소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청구할 일이 없고 1차는 성공보수를 청구를 했더니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을 공문을 보냈는데 돈을 안 내. 그러니까 우리 박찬종 변호사님도 그 점잖으신 분이 얘는 안 되겠다. 소송으로 법원의 판사님이 그냥 잘 조정하도록 그래서 소송을 냈더니 판사님이 혼을 냈죠. 어떻게 계약까지 하고 이렇게 돈 안 낸다. 당신들 사기꾼 아니냐 판사님 얘기가. 좋게 조정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금액까지 말씀드릴 건 아니고 몇 천만 원 드려라 하니까 안 준다 하니까 판사님이 그러면 판결은 금액이 훨씬 높아졌어. 또 항소를 해. 항소심 고등법원 판사님이 막 혼을 냈어요. 뭔 있다고 거짓말만 하느냐. 또 똑같이 패소. 대법원 지난달에 패소했어요. 확정까지 나왔습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전부 다 언론에 이게 나왔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그리고 많은 그 댓글들이 보면 어떻게 젊은 사람이 정치한다는 사람이 로펌에 돈을 떼먹냐. 그것도 1심, 2심, 3심 다 치고. 그런 일을 직접 겪으셨으니까 실체를 좀 분명히 알게. 그리고 그 재판을 한 2년 하면서 답변서 내는 게 전부 거짓말. 예. 그래서 얘는 안 되겠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것도 참 상식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드려야 되는 게 무슨 논리를 대든가요? 왜 안 준다? 뭐냐 하면
이 소송에 이긴 거는 맞지만 본인의 성공은 그 지 생각은 본인이 당대표가 돼야 성공이다 이거예요. 아, 말이 안 되죠. 그거. 말이 안 되죠. 예. 그게 본인 논리예요. 그거를 전제로 합의를 했다. 아니, 로펌이 당대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죠.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져주고 그걸 법적인 논리로 막아주는 것이지. 아하, 그런 일을 겪으셨군요. 그런데 올 초에 그 허은하 예, 개혁신당 대표였던 그저께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지지선은 예. 허은하 씨가 또 찾아온 거예요. 이준석 상대로 변호사님 법적인 조치를 해달라. 그 이제 들어보니까 뭐 허은하 이제 당 대표를 앉혀놓고 이준석 천하람 자기들 멋대로 하고 그래서 제가 통장을 보자. 개혁신당의 입출금 통장. 그 이제 그거를 이제 갖고 왔길래 제가 그걸 쫙 분석을 했더니 의심 가는 돈이 이게 막 수억 대예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소 고발도 했고 허은하도 했고 저도 했고 검찰 경찰에도 했어요.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보도도 됐고 그 이제 지난 2월 3월 달에 그 대표적으로 그 좀 부정한 의심 거래가 올 1월 달에 그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그 사람한테 5,5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무슨 이유도 없어. 네, 그다음에 작년 12월 달에 이준석 천하람 또 그 뭐 이주영 의원인가 하는 3명이서 정부가 국민이 세금으로 정책 연구개발비로 주는 돈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국회에서 주는 건데 그게 9,200만 원인데 그걸 3명이서 지 친한 놈들한테 나눠 먹은 거예요.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사람한테. 정책개발비 그 제목은 연구 제목은 뭐 한의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의 변화 연구 이런 건데 그거를 연구한 사람을 제가 프로필을 추적을 해봤더니 이 여의도에 인쇄소 하는 사람. 아이고야. 이거 광고물 찍고 하는 그 친한 사람들. 그런 식으로 돈을 다 나눠준 그게 9,200. 자기도 개혁신당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는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 얼마 안 들잖아요. 제작비부터. 그걸 1억 5천 또. 그 특수관계. 그런 걸 분식회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분식회계는 보다는 더 심각하죠. 더 범죄죠, 뭐 이거. 이거는 완전히 횡령이지. 횡령이죠. 국민 세금을 횡령한 거죠. 이건 국가보조금법 위반이고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횡령, 사기, 배임 뭐 엄청나요. 이거 말고도 금액이 큰 게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3억이거든요. 훨씬 많아요. 이건 대선 끝나면 엄청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정치적 사기꾼이다. 그런데 정치적 사기꾼, 정치적 장사꾼이라는 개념이 역시 시카고 학파, 밀턴 프리드만과 가장 친했던 동료 교수 중에 부캐넌 교수라고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도 노벨 경제학상을 탔거든요. 이제 그분이 만든 개념이 정치적 사기꾼, 정치적 장사꾼이에요. 이분은 이제 정치를 경제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학자가 부캐넌 교수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 그리고 고위 관료들, 뭐 미국 전 세계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나라가 개판을 만드는 거는 이 썩은 정치인들, 그 다음에 고위 공무원들, 지금 딱 윤석열이 고위 공무원 한덕수, 최상목이 또 뭐 판사들 그리고 이에 부안해동하는 언론들, 썩어 빠진 언론과 시민단체, 이 철의 삼각 카르텔이 자유시장 경제를 망친다. 이분은 자유주의자니까. 그리고 자유주의를 천명하는 헌법을 이제 망친다. 이 자들을 제거하는 게 자유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이 자들은 입만 열면은 공익을 외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속으로 항상 생각하는 것은 공익은 관심 없고 본인 개인의 사익, 본인의 자리, 본인의 돈벌이, 사익만 추구하는 자들이다. 지금 딱 국민의힘 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을 political businessman, political entrepreneur라고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개념입니다. 그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1986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공공경제학 또 정치를 분석해 정치 경제학을 만든 분인데, 그러니까 딱 이 윤석열 정권, 이준석 포함해서
딱 내다보고 그 논문을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정치적 사기꾼이라고. 예,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호텔 경제학을 괴짜 경제학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호텔 경제학, 경제론, 뭐 그것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떤 마중물의 효과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전형적인 케인즈의 그 성수 효과죠. 정부가 재정 지출을 투입해야 된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예. 또 한 가지 이준석 후보가 그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재명 후보처럼 돈을 풀면 아프리카 짐바브웨 같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네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예.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뭡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예. 뭐 우리가 뭐 작년 재작년 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등등 해서 수입 원자재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도 생활 물가에 대해서 서민들이 상당히 좀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외식 물가도 엄청 올라갔고 이제 이런 게 인플레이션, 장기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성장할 때는 필수적으로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좋은데 이게 부담이 될 정도로 인플레가 생기면 인플레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예. 우리가 눈으로 보기 어려운 현상이 역사적으로 가끔씩 생겼어요. 망한 나라에 짐바브웨의 그 독재자가 뭐 거기 뭐 이제 백성들을 착취하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돈은 써야 되고 그냥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무작정. 그 짐바브웨는 그 통계를 보면 그 이게 검색을 해보면은 인플레이션율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 할 때는 수십만 퍼센트지 이상을 말합니다. 수십만. 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독일 바이말 공화국 시대 예. 1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물렸거든요. 그 전선국들이. 그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때 바이말 공화국이 막 돈을 마구마구 찍었어요. 그때 하이퍼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 화폐 가치가 휴지 쪼가리만 또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유 한 병을 살려면 한 트럭 가득 화폐를 갖고 와야 되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치가 집권을 하게 됐죠. 그런 혼란을 틈타서 항상 그런 경우입니다. 짐바브웨는 그것보다 훨씬 심각. 독일은 수십만 퍼센트지였어요. 여기는 뭐 억 단위래. 인플레이율이 저도 상상하기 힘든. 이제 완전히 망하는 나라에서 통화를 막 무한정 찍어내면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건 우리가 고려할 가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 그런 정책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비유한 것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짓거린 거다. 무식해서 한 거죠. 인플레가 생기고 그게 지금도 서민들이 인플레 때문에 고통받는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면 맞죠. 그런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니까 아마 이준석 후보는 이게 이제 인플레가 심한 걸 말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뭘 좀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혹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하버드 나왔다고 그러는데 뭘 모르고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병철 변호사님 같은 분한테 딱 이렇게 들으면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3년 전에 식사할 때 자네가 하버드를 놓으면 뭐하냐. 그리고 하버드 경제학 부전공했다 이런 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컴퓨터공학과 4년 나왔다. 내 그거는 알겠다. 그런데 뭐 제대로 공부도 안 했으면서 무슨 이거 자네 보면 항상 그렇게 겉으로 포장. 그러면서 그걸 막 이제 또 암암리에 홍보를 하거든요. 지 또 팬클럽에 뭐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는 식으로. 네. 이게 또 어떤 사람이 그거 너 거짓말이잖아 해서 또 뭐 고발도 당하고. 근데 그 뭐 고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뻥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경제학에 대한 실력이 있느냐. 경제에 대한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서민들이 고통받는 이 경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며 이걸 해결하는 당신의 방책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무슨 대학을 나왔습니까? 그렇지만 하버드 경제학과에서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은 박사과정 교재로 채택해서 쓸 정도로 실력자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자신의 경제 이론과 정책을 계속 또 보완해왔고 71년도 장충단 유세 때 했던 김대중의 경제에 대한 그 공약은 들어보면 진짜 깜짝 놀랄 예.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지만 그때는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론을 주창했어요. 그게 대중경제론의 그 당시 내용이에요. 그러나 나라가 많이 발전하고 변했고 IMF 터지고 진짜 대통령이 되셨을 때는 시카고 학파의 신자유주의적 이론도 많이 또 수용을 합니다. 또 IMF의 요구도 많이 수용하고 그것은 또 그런 심각한 공난이 터졌기 때문에 그게 정치인이죠. 그게 지도자고. 그래서 참 저 친구는 그런데 인성은 안 바뀌거든요. 윤석열이도 절대로 안 바뀌는 것처럼 그게 걱정입니다. 그런 인성 대 그런 인성이 부딪혔으니 결과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토론 이제 앞으로 2번 남았습니다만 첫 번째 토론 보고 저는 참 실망을 많이 한 게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토론은 하나도 안 바뀔까 답답했어요. 이제 어차피 지금은 못 바꾸지만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좀 손을 봐서 진짜 토론다운 토론 맞습니다.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했는데 참 보기도 지루하고 하품 났습니다만 혹시 토론 보시는 과정에 좀 솔깃할 만한 그런 정책이나 공약이 뭐 있던가요? 저는 이재명 후보, 예. 이재명 후보님은 시종일관 진지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준비한 거를 충실히 국민들한테 좀 설명하시려고. 근데 그거를 막 이준석이가 그냥 대도 않은 장난질을 치는 예. 그건 정말 뭐 나쁜 짓이죠. 태도가 참 못됐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그 내용 중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몇 개월 내로 추석 밥상머리에 국민들이 경제가 돈다는 걸 느끼게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금 자영업자 부채가 심각하니까 그간에 이제 윤석열 정권이 3년간 해온 거는 자영업자들에게 빚을 더 내라. 그런데 이자는 뭐 거의 적게 해주겠다. 그리고 갚는 거를 연장시켜 주겠다. 빚을 계속 늘리는 이제 정책이었다. 빚만 늘어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적정한 수준에서 그 빚을 국가가 떠안아줘야, 그러니까 전 국민이 떠안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빚을 일정 부분 탕감시켜줘야 된다. 그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항상 하는 말이 그러면은 뭐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 하잖아요. 누구나 그냥 빚내서 장사하다가 나중에 뭐 정부가 전 국민 세금으로 그냥 탕감해 주냐. 그게 시장 원리에 안 맞는다 하는데 그거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엉망진창이 된 게 그분 개인이 무슨 사업적인 판단을 경영을 잘못해서 터진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정부의 실패예요. 이번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그다음에 그전에 문재인 정권 때는 코로나라는 거의 천재지변 때문에 이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부담으로 우리가 그 고통을 같이 나눠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둘째 이자로 낸 게 원금 이상이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원금은 갚는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원금만큼의 이자를 낸 분들은 또 깎아주는 게 정당성도 있어요. 이 어려울 때. 예. 이자는 1금융권이 포기해줘야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정당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극복하면서 이제 만든 제도들 중에 어려운 분들 개인 빚도 회생 또는 탕감하는 개인 회생 제도도 있고 기업들의 법인 회생 제도도 우리가 25년간 이거를 경험을 축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제도적인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가 나올까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김문수나 또 이준석이는 뭐 그러면 누구나 빚내지 그런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군요. 4명 후보 관전평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학점으로 하면 예. 이준석이는 아예 F죠. F. 이거는 시험장을 그냥 엉망을 만든 거죠. 시험장에 와서 열심히 시험 답안지 쓰고 또 질의응답 시험이 있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개판을 만든 거죠. 시험장을. 이거는 학점 줄 수가 없다. 예, 퇴학. 예. 예. 김문수 후보는 D.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일자리는 창출하겠습니다. 경제는 회복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 그냥 좋은 대로 하겠다. 예. 규제는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초등학생도 하죠. 그렇죠. 예. 그 이분은 뭐 이제 이준석이하고 상대적으로 차별화시킨다는 의미에서 F 말고 D. 이준석이는 대학이고 이분은 D, E, F. 김문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만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저는 그 민노당의 권영 예. 후보 그분의 말씀에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귀담아 들어야 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문제 제기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제 생각하고 너무 공감하는 게 많았는데 저도 뭐 우리가 1인당 GDP가 35,000불이다. 이런 거에 하지 말고 국민의 진짜 서민의 삶의 질 이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지표를 발표해야 된다. 정말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GDP 얼마 이런 거는 개발도상국 때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1인당 GDP가 뭐 35,000불이다 하면은 한 가구는 12, 3만 불. 그러면 한 가구의 대한민국 평균 한 가구의 연봉이 한 1억 5천만 원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최소한 평균적으로 가구당 1,000만 원 이상을 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좀 뭐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는 양극화가 그만큼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 소득도 양극화가 심하지만 이 자산 소득은 엄청나게 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극화를 은폐하는 거예요. 이 숫자가.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으로 이제 뭐 한 20위권 뭐 또는 10위권 되고 이게 숫자라는 게 속이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GDP를 발표한다면 이것도 발표해야 되지만 하위 20%의 GDP 성장률, 상위 20%의 GDP 성장률을 동시에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양극화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기별로 매달 인식을 하게 되거든. 예. 그런 의미가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은 저는 조금 이렇게 요청드릴 게 예. 경제 성장이 중요하고 예. 그래서 뭐 AI 산업을 지원한다, 뭐 양자 컴퓨터 다 좋은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 그 방향성은 좋은데. 예. 그렇군요. 오늘 또 이렇게 이병철 변호사님 모시고 또 이렇게 또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하나씩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철수드라타무스 이병철 변호사님 만나봤습니다. 정어리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어리머리 70만 이벤트로 세 번째로 준비한 상품 오리로스 유황오리로 만든 거 정말 좋은 제품인데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가격에 드리니까요. 이번 기회에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70만 이벤트 이번 주까지만 진행을 하는데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 고급 보조 배터리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주문했는데 아직 보조 배터리 안 왔다 그러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5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니까요.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자형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본 이준석은 껍데기만 있는 하버드 알맹이 텅텅 빈 속물입니다. 그러셨어요. 네, 오늘 말씀 듣고 참 충격도 받고 그랬는데요. 또 슈퍼챗 보내주신 분 계셨죠? 네, 제가 내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지요. 감사합니다.